남편은 수년간 외도하며 다른 여자를 품었고 저는 13년 동안 홀로 시어머니를 간병했습니다. 임종 직전 시어머니는 제게 6억 원을 건네며 그 사람에게는 절대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셨죠. 그리고 얼마 후 저는 옷장에서 충격적인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이 집에 스며든 지 벌써 13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병상 옆에 앉아 차갑게 식어가는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가냘프게 뛰는 맥박만이 그분의 마지막 존재를 알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석양 비친 주름진 얼굴에 부드럽게 내려앉아 그분께 묘한 평온함을 더해주었습니다. 13년 전 시어머니는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지셨고 기적적으로 살아나셨지만 반신불수가 되셨습니다. 그때부터 먹고 마시고 배설하는 모든 것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게 되셨죠.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제 삶은 오로지 시어머니를 돌보는 일 하나로 채워졌습니다. 제 남편 김민준 씨는 시어머니가 쓰러진 지에서 달째부터 잦은 출장이 필요한 업무를 핑계로 집을 거의 찾지 않은 출장이 필요한 업무를 핑계로 집을 거의 찾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두 권씩 들러 생활비를 조금씩 건네주곤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발걸음은 더욱 뜸해졌습니다. 때로는 반년이 넘도록 얼굴 한번 보기 힘들었고 생활비조차 제가 여러 번 전화해야 마지못해 조금 보내주는 시기였죠. 저는 그에게 시어머니 곁에 좀 더 있어 달라고, 잠시라도 좋으니 함께 있어 달라고 여러 번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번 일이 너무 바빠서 고객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 핑계를 대며 짜증 섞인 말투로 거절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도 더 이상 재촉할 힘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재촉해봐야 소용없고 저만 더 비참해질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지난 13년간 저는 매일 동트기 전에 일어나 시어머니를 닦아드리고 기저귀를 갈아드린 후 아침 식사를 준비해 먹여드렸습니다. 식사를 마치면 장을 보고 집안일을 했고요. 점심때는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마사지를 해드리고 자세를 바꿔드렸으며 밤에도 몇 번씩 일어나 상태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하루하루 해마다 제 모든 에너지는 시어머니를 돌보는 데 쏟아졌고 저 자신이 관심받고 주변 이웃들은 제가 너무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몇 년 동안 집에 없는데 저 혼자 반신불수 시어머니를 돌보는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일이라고요. 심지어 어떤 이들은 김민준 씨가 분명히 다른 여자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집에 오지 않은 사람은, 저는 매번 웃으며 고개를 젓고 그를 변호했습니다. 하는 매번 웃으며 고개를 겨누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시어머니의 몸 상태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음식도 잘 드시지 못하고 말수도 부쩍 줄었습니다. 의사를 모셔왔더니 시어머니의 몸은 이미 꺼져가는 등불과 같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김민준 씨에게 전했습니다. 그는 전화로 그저 시어머니를 더욱 정성껏 돌보며 곁전 무미건조하게 알았어. 이 일만 마무리돼 라고 말하는 이 일이 언제 말을 끊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이 일이 언제 나를 끊었습니다. 비록 그분이 더 이상 제대로 듣지 못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요. 오늘 오후 시어머니의 정신이 갑자기 조금 맑아졌습니다. 눈을 뜨고 힘겹게 저를 바라보시더니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술을 움직이셨습니다. 저는 얼른 그분께 다가가 귀를 입가에 대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하고 싶으세요? 제가 여기 있어요. 시어머니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온 힘을 다해 베개 밑에서 은행 카드 한 장을 꺼내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그분의 손은 너무나 강하게 저를 붙잡아 아플 정도였습니다. 그리고는 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윤아, 이 카드 네가 가지고 있어. 저는 순간 멍해져서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저한테 이걸 왜 주시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고 그분의 눈빛에는 간절함과 함께 애원하는 듯한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여기 6억 원이 들어있어. 내가 너에게 남기는 거야. 너 꼭
꼭 잘 보관해. 민준이에게는 절대 알리지 마. 6억 원이라니. 저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손에 든 은행 카드가 마치 천금의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예전에는 집안 형편이 좋았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 많은 돈이 있으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게다가 왜 이렇게 몰래 저에게 돈을 남기시고 김민준 씨에게는 알리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제가 더 물으려는데 시어머니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옷장 맨 아래 칸에 나무 상자가 하나 있어. 그것도 잘 보관해. 내가 떠나면 그때 열어봐. 기억해. 꼭 네가 가지고 있어. 이 말을 마치자마자 시어머니의 호흡이 갑자기 가빠졌고 눈빛도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황급히 그분을 불렀습니다. 어머니, 저 놀리지 마세요. 알았어요. 다 기억했어요. 저는 소리치면서 침대 머리맡에 호출벨을 눌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은 힘없이 떨어졌고 눈은 영원히 감겼습니다. 13년간의 헌신이다. 13년간의 헌신. 이 순간에 선언하듯이요. 저는 손에 든 은행 카드를 쥐고 시어머니의 드는 카드를 쥐고 시어머니의 지어. 저는 시어머니가 왜 이러셨는지,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저에게 남기시고 김민준 씨에게는 알리지 말라고 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설마 김민준 씨가 정말 이웃들이 말했던 것처럼 다른 여자가 있었던 걸까요? 저는 눈물을 닦고 은행 카드를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숨겼습니다. 그리고는 휴대폰을 꺼내 김민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갈아 김민준 씨에게 전화는 한참 동안 울린 후에야 연결되었습니다. 김민준 씨,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돌아와 주세요. 전화 너머는 몇 초간 침묵했고 이내 김민준 씨의 건성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았어. 내일 돌아갈게. 이 말을 끝으로 그는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도 없이요. 저는 새까만 휴대폰 화면을 보며 마음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그의 태도가 이렇다니. 저는 시어머니의 유언을 더욱 굳게 지켜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은행 카드와 그 나무 상자 안의 물건들을 반드시 잘 보관하고 김민준 씨에게는 절대 알리지 않아야겠다고요. 전화를 끊고 저는 시어머니의 침대 옆에 앉아 밤새도록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신을 바라보고 김민준 씨의 건성인 태도를 떠올리니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지난 13년간 저는 팽이처럼 시어머니 주위를 돌며 이 집을 지탱했지만 김민준 씨의 말로는 저와 이지는 한 번도 준유했던 적이 없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장례식장에 연락해 간단히 후속 절차를 일임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민준 씨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는 간소한 여행 가방을 들고 먼지투성이 모습으로 현관에 서 있었고 얼굴에는 슬픔의 기색은커녕 여전히 피로와 짜증만이 엿보였습니다. 그의 신발도 갈아 신지 않고 시어머니의 방으로 곧장 걸어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가 시어머니의 병상 위를 따랐습니다. 그가 시어머니의 병상 옆에 서서 형식적으로 고개를 숙이더니 이내 눈살을 찌푸리며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언제 돌아가셨어? 저는 마음속 서러움을 꾹 누르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제 오후에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에는 이미 연락해두었고 내일 발의식이 있을 거예요. 김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일 뿐 아무 말 없이 방을 나섰습니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끊임없이 들여다보며 손가락으로 화면을 빠르게 넘겼고 이따금씩 작게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제 귀에 유난히 거슬렸습니다. 그의 이런 모습을 보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다가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김민준 씨,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정말 하나도 안 슬퍼요. 지난 13년 동안 당신은 가끔 생활비만 조금 줬을 뿐 이 집을 돌본 적이 있나요? 어머니의 생사에는 관심이나 있었나요?
제 질문에 김민준 씨는 순간 멈칫하더니 휴대폰을 내려놓고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성하윤, 당신 왜 이래? 어머니가 돌아가신 건 나도 슬프지만 슬퍼한다고 문제가 해결돼. 난 일이 그렇게 바쁜데 매일 여기 죽치고 앉아 있어야 해. 생활비라니. 저는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생활비 얘기할 염치나 있어요. 매번 제가 재촉하고 또 재촉해야 마지못해 조금 보내주고 때로는 몇 달 동안 한 푼도 안 보낸 적도 있잖아요. 이 몇 년 동안 저는 어머니를 돌봐야 했을 뿐만 아니라 집안 살림에 보태려고 직접 아르바이트까지 했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김민준 씨는 눈살을 찌푸리며 더욱 자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됐어, 됐어. 지나간 일은 더 이상 꺼내지 마.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완전히 식어버렸습니다. 결국 그가 돌아온 것은 장례를 위해서가 아니라 시어머니의 유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임종 직전에 부탁하셨던 말을 떠올리며 주머니 속 은행 카드를 꽉 쥐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자진이 더욱 짙어졌습니다. 돌아가실 때 아무 말씀도 없으셨고 저도 값 나가는 물건은 아무것도 못 찾았어요. 그동안 모은 돈은 병원비와 약값으로 써요. 우리 어머니가 예전에 집안 형편이 얼마나 좋았는데 어떻게 재산이 한 푼도 없을 수가 있어? 송하윤, 혹시 어머니 유산을 당신이 숨긴 거 아니야? 그의 의심 가득한 눈빛을 보니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김민준 씨, 저를 어떤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저는 13년 동안 어머니를 돌본 거지 유산을 노린 게 아니에요. 못 믿겠으면 당신이 직접 집안을 다 뒤져봐요. 마음대로 뒤져봐도 좋아요. 김민준 씨는 정말로 자리에서 일어나 모든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시어머니의 옷장을 여러 옷들을 사방에 던져버렸고 책상 서랍을 열어 물건들을 테이블 위에 쏟아놓고 꼼꼼히 뒤졌습니다. 그의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니 제 마음속 마지막 희망마저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한참을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하자 그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차갑게 말했으면 좋겠어. 만약 당신이 거짓말하는 걸 내가 알게 되면 저는 그를 무시하고 시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가 그가 어지럽게 던져놓은 옷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정리하면서 지난 13년간의 모든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김민준 씨와 결혼했을 때 그는 저에게 나쁘지 않게 대했습니다. 특별히 다정하지는 않았어도 나름대로 신경을 써주었죠. 하지만 시어머니가 쓰러진 후 그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결혼처럼 변했습니다. 저에게 점점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집에는 갈수록 무관심해졌습니다. 한 번은 제가 39도 고열로 침대에 누워 일어날 수 없게 대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고객과 사업 얘기를 하고 있어서 자리를 뜰 수 없어. 당신은 알아서 약 잘 챙겨 먹고 정 안 되면 간병인이라도 불러. 라고 말한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결국 이웃 아주머니가 저를 위해 약을 사다 주시고 하루 동안 시어머니를 돌봐주셨습니다. 또 한 번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한 상 가득 음식을 차려놓고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오후부터 밤까지, 밤부터 새벽까지 기다려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에게 전화하자 그는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생일이 뭐가 중요하다고 그래? 난 밖에서 고객 접대 중이라 못 돌아가. 지난 세월의 서러움과 아픔이 영화처럼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생각할수록 저는 이런 다정하고 비열한 남자 때문에 제 13년의 청춘을 바치고 제 직업과 꿈을 포기했는데 결국 이런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것이 너무나 부당하다고 느꼈습니다. 김민준 씨는 거실에 앉아 다시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이따금 전화를 받는데 목소리가 물이 흐르듯 부드러웠습니다. 전화 너머의 상대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고객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했습니다. 이웃들의 말이 다시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김민준 씨, 분명히 다른 여자가 있을 거야.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김민준 씨에게 다른 여자가 있든 없든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어리석게 헌신하지 않을 것이라고요.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6억 원과 그 나무 상자 안의 물건들을 반드시 잘 보관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입니다. 시어머니의 장례를 마치면 김민준 씨와 모든 것을 확실히 끝민준 씨와 모든 것을 확실히 끝내준 씨와 모든 것을. 다음 날 시어머니의 발인식이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김민준 씨의 친척들도 모두 왔습니다. 그는 친척들 앞에서 드디어 슬픈 척 연기를 했고 이따금 눈물까지 짜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마음속에 단 한 조각의 슬픔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신경 쓰는 것은 오직 거울뿐인 체면뿐이었죠. 식이 끝난 후 친척들이 모두 돌아가자 김민주 씨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장례는 다 치렀으니 난 내일부터 다시 출근할 거야. 집안일은 당신이 알아서 처리해. 이 말을 마치고 그는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습니다. 굳게 닫힌 그의 방문을 바라보며 제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우리 사이의 인연은 이미 끝났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살아야 했습니다. 김민준 씨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 제게 한마디 말도 없이요. 마치 이 집은 그저 그의 여정 중 잠시 들른 정류장일 뿐 아무런 미련도 없는 것처럼요. 그가 떠나자 집은 순식간에 고요해졌고 저와 차가운 공기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텅 빈 거실을 바라보며 제 마음에는 아쉬움 대신 해방감만이 가득했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시어머니의 유품을 천천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물건은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낡은 옷가지와 오래된 사진들이었죠. 저는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시어머니와 함께했던 순간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사실 시어머니는 제게 꽤 잘해주셨습니다. 반신불수가 되시기 전에는 늘 이것저것 맛있는 음식을 해주셨고 쓰러지신 후에도 많은 말씀을 하실 수는 없었지만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늘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그분의 미안함은 김민준 씨의 외도를 이미 알고 계셨고 저에게 미안함은 김민준 씨의 외도를 이미 알고 계셨고 시어머니의 침대 협탁을 정리하다가 낡은 휴대폰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시어머니가 쓰러지시기 전에 사용하시던 것이었는데 불편해서 서랍에 넣어두셨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휴대폰의 존재조차 잊고 있었습니다. 전원 버튼을 눌러보니 놀랍게도 켜졌지만 배터리가 거의 방전 상태였습니다. 충전기를 찾아 휴대폰을 충전하며 시어머니의 휴대폰에 혹시 무언가 있을까 하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휴대폰이 완전히 충전되자 저는 통화 기록을 열어보았습니다. 대부분 몇 년 전 통화 기록들이었는데 저에게 걸려온 전화도 있었고 김민준 씨에게 걸려온 전화도 있었습니다. 무심코 넘겨보다가 낯선 번호의 통화 기록이 유난히 잦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거의 매일 몇 번씩 통화했고 통화 시간도 길었습니다. 이 번호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시어머니께서 언급하신 적도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의문이 피어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원래 성적이셔서 친구가 많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낯선 번호와 이렇게 자주 연락하셨을까요? 저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상대방이 이미 정지된 번호라는 안내가 나왔습니다. 저는 다시 휴대폰 문자 메시지함을 열었습니다. 대부분의 메시지는 이미 삭제되어 있었고 이 낯선 번호와 주고받은 몇 개의 메시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메시지를 열어보니 내용들이 모두 모호했습니다. 한 메시지는 낯선 번호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아주머니, 그 사람이 오늘도 집에 안 들어왔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계속 지켜보고 너무 심하게 굴지 못하게 할게요. 또 다른 메시지는 시어머니가 보낸 답장이었습니다. 수고가 많네. 이 메시지들을 보니 제 마음이 콩 내려앉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설마 김민준 씨일까요? 낯선 번호의 사람이 그 사람이 오늘도 집에 안 들어왔다고 한 것은 김민준 씨가 집에 안 오고 그곳에 갔다는 말일까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우리가 연락하는 거 그 사람에게 들키지 않도록 이라고 한 말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수많은 의문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며 심장을 빠르게 뛰게 만들었습니다.
반드시 이 낯선 번호의 주인이 누구인지, 도대체 무슨 일인지 밝혀낼 것이라고요. 시어머니의 유품 정리를 마친 후 저는 집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김민준 씨가 떠날 때 머물렀던 방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바닥에는 온통 쓰레기가 널려 있었고 이불도 개어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방에 들어가 청소를 시작하려는데 은은한 향소를 시작하려는데 은은한 새가 났던 것 같았습니다. 이 향수 냄새는 낯설었습니다. 제 향수도 아니었고 시어머니의 향수도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이 순간 움직였습니다. 예전에 제가 물었을 때 그는 고객 몸에서 묻어온 것이라고 말했고 저는 그때 바보처럼 그걸 믿었습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어떤 고객의 향수 냄새가 몸에 며칠 동안이나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그가 다른 여자와 오래 함께 있었기 때문에 배어든 냄새였습니다. 저는 옷장 앞으로 가서 김민준 씨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그가 가져가지 않은 옷 몇 벌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중 양복 재킷 하나를 꺼내 코를 대고 맡아보니 그 은은한 향수 냄새가 더욱 선명했습니다. 저는 다시 그의 서랍을 뒤져보았습니다. 서랍 맨 아래 칸에서 영수증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영수증 날짜는 보름 전이었습니다. 바로 김민준 씨가 출장 갔다고 말했던 시기였습니다. 소비 장소는 한보석산이었고 5만 원짜리 목걸이를 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목걸이를 받은 적이 없었고 시어머니도 받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목걸이는 누구에게 사준 것일까요? 답은 이미 너무나 명확해 보였습니다. 제 마음은 갈수록 무거워졌습니다. 이웃들의 말, 시어머니의 임종 전 부탁, 낡은 휴대폰 속 낯선 번호와 메시지, 김민준 씨 몸에서 나는 낯선 향수 냄새, 그리고 이 보석산 영수증까지 모든 단서들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김민준 씨, 정말 다른 여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영수증을 든 채 손을 멈출 수 없이 떨었습니다. 13년간의 헌신, 13년간의 지조가 결국 한낱 웃음거리였다니. 저는 바보처럼 집에서 그의 반신불수 어머니를 모시고 그를 위해 이 가정을 지탱했는데 그는 밖에서 다른 여자와 돈을 물쓰듯 쓰고 우리의 돈으로 다른 여자에게 선물을 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저도 모르게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분노와 배신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끝낼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저 자신을 위해 정의를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임종 직전 제 손에 쥐어주신 은행카드와 보관하라고 하셨던 나무 상자를 떠올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분명 김민준 씨의 외도를 일찍부터 알고 계셨고 그래서 몰래 저에게 돈을 남겨 제가 나중에라도 기댈 곳이 있게 해주셨을 것입니다. 그 나무 상자 안의 물건들은 김민준 씨의 외도 증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시어머니의 방으로 가서 옷장 앞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상자가 옷장 맨 아래 칸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쪼그리고 앉아 옷장 맨 아래 칸의 옷들을 천천히 정리했습니다. 과연 낡은 옷들 아래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나무 상자는 어두운 색이었고 간단한 꽃무늬가 새겨져 있었는데 꽤 오래된 듯 보였습니다. 저는 나무 상자를 꺼내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나무 상자를 꺼내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나무 상자에는 작은 구리 자물쇠가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나무 상자를 찾으려 했었습니다. 열어보려 했지만 아무리 해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임종 직전에 내가 떠나면 그때 열어보라고 하셨던 말씀이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너머에서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목소리에는 약간의 망설임이 섞여 있었습니다. 송하일 씨 되세요. 저는 순간 멈칫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말했습니다. 네, 누구세요? 무슨 일로 저를 찾으시죠? 그 여자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이내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살아생전에 저와 연락하셨고 그분께서 돌아가시면 송하윤 씨에게 몇 가지 물건을 전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박지혜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습니다. 설마 그 사람이 시어머니의 낡은 휴대폰 속 낯선 번호의 주인이었던 걸까요? 제 마음은 순간 격해져서 황급히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혜 씨. 말씀하시는 물건이 뭔가요? 어디서 만나면 될까요? 박지혜 씨는 도심의 한 카페에서 만나요. 제가 물건을 가져가고 몇 가지 이야기도 해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제 마음은 초조하면서도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진실이 곧 밝혀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저는 나무 상자와 시어머니의 낡은 휴대폰을 모두 챙기고 그 보석산 영수증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옷을 갈아입고 서둘러 박지혜 씨가 말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도대체 그가 저에게 어떤 물건을 주고 무슨 이야기를 할지 궁금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제가 택시를 타고 도심 카페에 도착했을 때, 박지혜 씨를 타고 도심 카페에 도착했을 때 박지혜 씨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약간의 피로와 미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는 것을 보자마자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앉았습니다. 종업원이 주문을 받으러 왔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말한 후 박지혜 씨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박지혜 씨, 저에게 주신다는 물건은요?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박지혜 씨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집어 제 앞으로 밀어주며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송하윤 씨, 죄송합니다. 이 모든 사실이 당신에게 너무 잔인하다는 것을 알지만 저는 아주머니께 약속드렸으니 진실을 알려드려야만 합니다. 이 서류 봉투 안의 모든 것은 아주머니께서 저를 통해 당신에게 전해달라고 하신 것들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김민준 씨가 젊은 여자 한 명을 팔로 감싸 안고 있었고 그 옆에는 10살 정도로 보이는 어린 남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매우 행복하게 웃고 있었고 마치 행복한 새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사진의 배경은 놀이공원이었고 날짜는 5년 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은 윙 하는 소리와 함께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김민준 씨, 그가 정말 밖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고 심지어 아이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사진을 든 제 손은 멈출 수 없이 떨렸고 눈물은 순식간에 시야를 흐리게 했습니다. 박지혜 씨는 저를 보며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최서연 씨입니다. 김민준 씨의 상간녀죠. 저 남자아이는 그들의 아들이고 올해 10살입니다. 김민준 씨는 최서연 씨를 밖에서 13년 동안이나 만났습니다. 13년. 정확히 시어머니가 반신불수가 되셨던 해였습니다. 결국 시어머니가 쓰러지기 시작할 때부터 그는 이미 밖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바보처럼 집에서 그의 반신불수 어머니를 모시고 이 차가운 집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마음은 마치 날카로운 칼로 반복해서 난도질 당하는 듯해서 난도질 당하는 듯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당신은 저희 시어머니와 무슨 관계세요? 저는 눈물을 꼭 참고 목이 잠긴 목소리로 박지혜 씨에게 물었습니다. 박지혜 씨는 말했습니다. 저는 최서연 씨 이웃입니다. 아주머니와 제가 알게 된 것은 13년 전 아주머니께서 우연히 김민준 씨가 최서연 씨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기 때문입니다. 아주머니는 저를 찾아와 김민준 씨와 최서연 씨의 동향을 감시하고 수시로 자신에게 보고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저는 멍해졌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진실을 일찍부터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반신불수가 되신 후 저를 바라보던 눈빛 속 미안함에는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 김민준 씨가 저에게 못할 짓을 한다는 것을 아셨지만 막을 방법이 없어서 이런 방식으로 저를 묵묵히 보상해 주셨던 것입니다. 박지혜 씨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아주머니는 저에게 자주 전화해서 김민준 씨의 상황을 물으셨어요. 당신이 혼자 그분을 돌보느라 얼마나 힘든지 아시고
늘 마음 아파하셨죠. 그분은 몰래 돈을 모아두셨는데 돌아가신 후에 당신에게 남겨서 나중이라도 기댈 곳이 있게 해주려고 하셨던 겁니다. 또 김민준 씨가 최서연 씨를 만나는 증거들을 모아달라고 하셨어요. 혹시라도 당신이 이혼하고 싶을 때 이 증거들이 도움이 될 거라고요. 저는 서류 봉투에서 다른 물건들을 꺼냈습니다. 김민준 씨와 최서연 씨의 임대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임대 기간이 정확히 13년이었습니다. 김민준 씨가 최서연 씨에게 송금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큰 금액이 송금되었고 명절 용돈이나 선물 구매 기록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김민준 씨가 최서연 씨와 그들의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보고서까지 있었습니다. 증거 하나하나가 망치처럼 제 심장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저는 이 증거들을 보며 지난 세월의 모든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김민준 씨가 출장에서 돌아올 때마다 풍기던 낯선 향수 냄새, 저에게 점점 더 차갑게 대하던 태도, 집에 거의 오지 않고 시어머니의 병세에 무관심했던 모습, 심지어 제 생일조차 기억하지 못했던 것까지 모든 일들이 이제야 합리적인 설명이 되었습니다. 김민준 씨, 왜 저에게 이렇게 한 걸까요? 우리가 결혼할 때 그는 분명 평생 저에게 잘해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목소리에는 서러움과 함께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박지혜 씨는 제게 휴지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말씀으로는 김민주 씨가 처음부터 당신의 평범한 집안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저 당신의 성격이 좋고 효심이 깊어서 결혼한 것뿐이라고요. 나중에 시어머니께서 쓰러지시자 노인을 돌보는 것이 귀찮다고 생각해서 괴재은 씨를 만났다고 합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마음속 서러움은 서서히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를 위해 13년의 청춘을 바치고 제 모든 것을 포기했는데 그는 저에게 이렇게 대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결혼을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저를 어머니를 돌보는 도구로 취급했습니다. 이런 남자는 더 이상 제가 미련을 글 가치도 없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또 옷장 맨 아래 칸의 나무 상자 안에 더 중요한 증거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저에게 열쇠를 주면서 당신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박지혜 씨는 주머니에서 작은 구리 열쇠를 꺼내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제가 받은 열쇠는 바로 그 상자를 여는 열쇠였습니다. 저는 열쇠를 꽉 쥐었습니다. 마음속에는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행동을 막지는 못하셨지만 자신만의 방식으로 저를 계속 보호해 주시고 길을 터주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몰래 남겨주신 6억 원과 이 모든 증거들은 앞으로 제 삶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박지혜 씨, 정말 고마워요. 이 모든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시어머니를 위해 이렇게 많은 일을 해주셔서도 정말 고마워요. 제가 박지혜 씨에게 말하자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할 것 없습니다. 저는 그저 아주머니와의 약속을 지켰을 뿐입니다. 송하일 씨, 지금 많이 힘드시겠지만 반드시 강해져야 합니다. 김민준 씨 같은 남자는 당신이 슬퍼할 가치도 없어요. 당신 손에 이렇게 많은 증거가 있으니 반드시 자신을 위해 정의를 찾아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에는 이미 결심이 섰습니다. 김민준 씨와 이혼할 것입니다. 그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제 모든 것을 되찾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입니다. 박지혜 씨와 작별 인사를 나눈 후 저는 서류 봉투와 열쇠를 들고 길을 걸었습니다. 햇살이 몸에 쏟아졌지만 따뜻함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비정상적으로 굳건했습니다. 13년간의 서러움과 헌신을 이렇게 허무하게 낭비할 수는 없었습니다. 김민준 씨에게 송하유는 만만하게 보일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줄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시어머니 방으로 가서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박지혜 씨가 준 열쇠로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붉은색 벨벳 천이 깔려 있었고 그 위에 유언장 한 통과 김민준 씨가 부부 공동 재산을 빼돌린 증거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유언장에는 시어머니 명의의 모든 재산,
즉 그 6억 원이 모두 제 개인 소유이며 김민준 씨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유언장 날짜는 5년 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일찍부터 저를 위해 모든 것을 계획해 두셨던 것입니다. 재산 이전 증거들은 김민준 씨가 지난 13년간 어떻게 몰래 우리의 부부 공동 재산을 최서연 씨 명의로 빼돌렸는지 상세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차량, 그리고 예금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안전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그리고는 휴대폰을 들어 김민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는 한참 동안 울린 후에야 연결되었습니다. 김민준 씨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송하윤, 또 무슨 일이야? 나 바쁘다니까. 저는 심호흡을 하고 침착하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민준 씨, 우리 이혼해요. 전화 너머는 몇 초간 침묵했고 이내 김민준 씨의 비웃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신이 날 떠나면 살 수 있을 것 같아? 쓸데없는 생각 말고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있어. 제가 살 수 있든 없든 당신이 신경 쓸 일 아니에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밖에서 13년 동안 다른 여자를 만나고 10살짜리 아이까지 있다는 거, 이 모든 사실을 제가 다 알아요. 제 손에 당신의 외도와 재산 빼돌리기에 대한 모든 증거가 있어요. 당신이 명예를 잃고 싶지 않다면 순순히 저랑 이혼하고 빈손으로 나가요. 전화 너머 김민준 씨의 목소리는 순간 당황으로 김민준 씨의 목소리는 순간 당황. 나는 당신이 무슨 말 하는 건지 모르겠어. 제가 헛소리하는 건지 아닌지 당신 마음이 제일 잘 알겠죠. 저는 말을 마치고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김민준 씨가 쉽게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지만 저는 이미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가 어떤 수작을 부리든 저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싸움은 제가 반드시 이겨야만 했습니다. 김민준 씨와의 통화를 끊고 휴대폰을 소파에 던졌습니다. 가슴은 방금 전의 분노로 여전히 격렬하게 들썩였습니다. 김민준 씨의 당황은 일시적일 뿐 그의 성격상 분명히 상황을 뒤집으려 하거나 심지어 저를 협박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나약한 제가 아니었습니다. 손에 이렇게 많은 증거를 쥐고 있으니 그와 맞설 충분한 배짱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시어머니의 방으로 가서 열려있는 나무 상자를 집어들었습니다. 김민주 씨에게 전화하느라 급한 마음에 상자 안의 물건들을 대충 훑어보기만 했습니다. 이제 이 증거들을 꼼꼼히 정리해서 앞으로 있을 이혼 소송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나무 상자 안의 붉은 벨벳 천은 매우 부드러웠고 꽤 오래된 듯 보였습니다. 저는 먼저 유언장을 집어들고 자세히 읽었습니다. 유언장은 시어머니께서 5년 전에 작성하신 것이었고 그분의 친필 서명과 공증사무소에 직인이 찍혀있어 법적 효력이 있었습니다. 유언장에는 그분 명의의 모든 재산, 즉 그 6억 원의 예금, 낡은 아파트 한 채, 그리고 몇 파트 한 채, 그리고 몇 가지 폐물이 모두 제 개인 소유이 모두 제 개인 소유이 모두. 이 부분을 읽는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고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몰래 저에게 돈을 남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김민주 씨가 돌아가신 후에 저와 재산을 두고 다툴 것을 염려하여 일부러 유언장까지 남기신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김민주 씨가 어떤 사람일지 이미 예견하고 계셨기에 미리 저를 위한 모든 길을 깔아두셨던 것입니다. 저는 유언장을 조심스럽게 한쪽에 놓아두고 김민주 씨가 재산을 빼돌린 증거들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은행 거래 내역이 한 뭉치 있었습니다. 13년 전부터 김민준 씨가 매달 우리의 부부 공동 계좌에서 최서연 씨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금액은 처음 몇십만 원에서 시작해 나중에는 몇백만 원으로 늘어났고 13년간 누적 송금액이 무려 2억 원이 넘었습니다. 송금 증명서 외에도 부동산 매매 계약서 한 통이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따르면 3년 전 김민준 씨는 우리가 결혼 후 함께 샀던 학군 좋은 아파트 한 채를
시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최서연 씨의 동생에게 팔아넘겼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고 서명한 적도 없었습니다. 김민줄 씨와 최서연 씨가 공모하여 부부 공동 재산을 고의로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또 몇 장의 차량 등록증도 있었습니다. 김민줄 씨가 차례로 3대의 자동차를 샀는데 모두 최서연 씨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한 대는 회사에서 제공한 차라고 핑계를 대고 가끔 집에 몰고 온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보면 볼수록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손이 멈출 수 없이 떨렸습니다. 김민줄 씨는 우리의 결혼을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뻔뻔하게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저를 바보로 여기고 이 집을 자신과 상간녀가 돈을 펑펑 쓰는 현금인출기로 여겼던 것입니다. 지난 13년간 저는 아끼고 아껴 모든 돈을 이 집과 시어머니에게 썼는데 그는 우리의 피땀 어린 돈으로 다른 여자들에게 잘 보이고 집과 차를 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증거들을 정리하고 있을 때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또 김민준 씨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너머 김민준 씨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비웃음이 없었고 오히려 초조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송하윤, 당신 방금 한 말이 무슨 뜻이야? 무슨 다른 여자? 무슨 재산 빼돌리기? 혹시 누가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말을 들은 거 아니야? 저는 비웃음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김민준 씨, 이제 와서도 변명하려는 거예요? 최서연 씨, 10살짜리 아들 13년간의 외도 이 모든 것을 잊었어요? 이 모든 것을 잊었어요? 제가 이 모든 사실을 최서연,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사나꾼 좋은 아파트를 최서연 씨, 동생에게 헐값에 팔아넘기고 세대의 차를 모두 최서연 씨 명의로 등록하고 매달 그의 서연 씨. 한참 후에야 그는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송하윤, 당신이 이걸 어떻게 알았어? 누가 당신에게 말해줬어? 누가 저에게 말해줬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민준 씨, 제 손에 당신의 외도와 재산 빼돌리기에 대한 모든 증거가 있어요. 사진, 송금 기록, 부동산 매매 계약서, 가량 등록증, 그리고 시어머니의 유언장까지. 그렇지 않으면 이 증거들을 모두 당신 회사에 제출하고 당신 친척과 친구들에게도 보내서 모든 사람들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할 거예요. 김민준 씨의 목소리가 분노로 변했습니다. 송하윤, 당신이 그렇게 하면 나도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제가 뭘 못한다는 거죠? 저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14년 동안이나 괴롭힘 당했어요. 이미 질릴 대로 질렸다고요.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제가 힘들면 당신도 편할 생각은 하지 마요. 전화 너머 김민준 씨는 기가 막힌 듯 소리쳤습니다. 송하윤, 너무 건방 떨지 마. 그 재산들은 다 내가 번 거야. 내가 누구에게 주든 내 마음이고 당신은 한 푼도 못 가져갈 거야. 그래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부부 공동 재산이에요. 당신은 혼자 마음대로 처분할 권리가 없어요. 당신은 혼자 마음대로 처분할 권리가 없어요. 당신이 악의적으로 재산을 준비나 해요. 당신이 재산을 적게 분할받거나 아예 못 받게 판결할 거예요. 게다가 시어머니의 유산도 모두 제 것이고. 이 말을 마치고 저는 다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김민준 씨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더 이상 그와 쓸데없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믿을 만한 변호사를 찾아 가능한 한 빨리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친구 한 명이 떠올랐습니다. 그 친구는 예전에 이혼할 때 아주 유능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서 결국 소송에서 이기고 마땅히 받아야 할 재산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즉시 그 친구에게 전화해서 변호사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친구는 제 이야기를 듣고 매우 동정하며 적극적으로 그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다음 날 만날 약속을 잡아주었습니다. 친구와의 통화를 끊자 제 마음은 한결 놓였습니다. 저는 나무 상자 안에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박지혜 씨가 건네준 증거들과 함께 튼튼한 서리 봉투에 넣어 제 옷잔 안에 잠가두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제 버팀목이었고 어떤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친 후 저는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 마셨습니다. 따뜻한 물을 마시며 저는 천천히 감정을 가라앉혔습니다. 13년간의 서러움과 분노는 단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 자신을 위해, 그리고 시어머니의 고생하신 마음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 저는 반드시 이 소송에서 이겨서 김민준 씨가 그의 행동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밤에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13년간의 모든 순간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따뜻함, 김민준 씨의 냉담함과 배신, 그리고 저 자신의 서러움과 억울함.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미래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저는 이혼 후의 삶을 상상했습니다. 김민준 씨의 냉담함도 시어머니를 돌보는 무거운 짐도 없는 삶.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가고 싶은 곳을 가며 저 자신의 인생을 다시 찾아가는 삶. 앞으로의 이혼 소송이 매우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김민준 씨는 분명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와 재산을 다투려 않고 저는 이미 준비를 마쳤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이 싸움은 제가 반드시 이겨야 하고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김민준 씨와의 통화를 끊고 저는 모든 증거를 다시 한번 꼼꼼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과 재산 이전 증명서, 박지혜 씨가 준 사진, 임대 계약서, 그리고 송금 기록까지. 저는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분류하여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에 넣은 다음 침실의 금고에 잠가두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친 후에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친 후에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저는 김민준 씨가 며칠 후에야 저를 찾아올 줄 알았는데 그날 저녁 바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심장이 콩 내려앉았습니다. 그가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나가지 않고 여전히 거실 소파에 앉아 잡지를 읽는 척했지만 온 신경은 현관의 움직임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김민준 씨는 신발을 갈아 신고 곧장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약간의 초조함과 함께 쉽게 알아차리기 힘든 탐색의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짜증으로 가득 찬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 앞으로 와서 앉더니 말했습니다. 송하윤, 오후 후에 한 말 진심이야. 저는 잡지를 내려놓고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며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연히 진심이에요. 김민준 씨, 이제 와서 더 이상 연기할 필요 없잖아요. 김민준 씨는 눈살을 찌푸리며 눈을 번뜨렸습니다. 내가 뭘 연기했다는 거야. 나는 당신이 무슨 말 하는 건지 전혀 모르겠어. 다른 여자나 재산 빼돌리기는 분명 누가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야. 이간질이라고요? 저는 비웃음을 흘리며 주머니에서 보석산 영수증을 꺼내 그의 앞에 던졌습니다. 보름 전에 당신은 출장 갔다고 말했지만 결국 보석산에서 5만 원짜리 목걸이를 샀더군요. 이 목걸이 누구에게 사준 거예요? 아니면 당신도 10살짜리 아들에게인가요? 김민준 씨는 영수증을 보자마자 얼굴색이 변했고 눈빛도 당황스러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침착함을 되찾으려는 듯해서 태어난 그들 사이에서 고객에게 줄 선물이었어. 고객이요?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어떤 고객이 당신이 직접 가서 5만 원짜리 목걸이를 선물로 사줘야 할 정도로 중요한가요? 게다가 제가 당신 회사에 물어봤는데 보름 전 당신은 출장 업무가 전혀 없었어요. 당신이 말하는 출장은 사실 최서연 씨와 당신들 아이와 함께 있었던 거겠죠? 저는 최서연과 당신들 아이와 함께 있었던 거겠죠. 저는 도대체 서연과라는 거야 당신들 아이라는 거야. 저는 계부로 힘주어 말하며 그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과연 김민준 씨의 얼굴은 제가 억지를 부린다고요? 저도 일어서서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김민준 씨, 당신이 밖에서 최서연 씨를 13년 동안 만나고 10살짜리 아이까지 있다는 것, 우리의 부부 공동재산을 몰래 빼돌려 그 여자에게 집을 사주고 차를 사주고 이 모든 것이 사실이에요. 제 손에는 당신과 그 여자의 다정한 사진, 임대 계약서, 송금 기록, 그리고 당신이 부동산과 차양을 빼돌린 증거까지 있어요. 저는 말을 하면서 서류 봉투에서 김민준 씨와 최서연 씨의 다정한 사진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서로에게 기대어 달콤하게 웃고 있었고 저에게 대한 그의 냉담함과는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습니다. 김민준 씨는 사진을 보자마자 몸이 휘청했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눈빛은 당황과 극노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진들 당신이 어디서 구했어? 우리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당신에게 준 거요? 그렇다면 어쩔 건데요? 저는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이 한 짓들을 일찍부터 알고 계셨어요. 늘 저에게 미안해하셨기 때문에 몰래 이런 증거들을 모아두신 거예요. 제가 당신에게 괴롭힘 당할까 봐요. 그리고 유언장도 남겨서 당신 명의의 모든 재산, 즉 그 6억 원까지 모두 저에게 남기셨어요. 당신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6억 원이라는 세 글자를 듣자마자 김민준 씨의 눈은 순간 번뜩였습니다. 방금 전에 당황과 분노는 거에 사라지고 그 자리를 탐욕이 채웠습니다. 6억 원? 우리 어머니가 당신에게 6억 원을 줬다고? 송하윤, 그건 우리 어머니 유산이야. 나도 상속권이 있어. 당신은 그 돈을 꺼내서 나에게 절반을 줘야 해. 그의 이런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니 저는 더욱 역겨웠습니다. 김민준 씨, 꿈깨요. 어머니 유언장은 공증사무소에 직인이 찍혀 있어 법적 효력이 있어요. 그분의 재산은 모두 제 것이고 당신은 한 푼도 못 가져가요. 게다가 당신은 부부 공동 재산을 악의적으로 빼돌렸으니 이혼할 때 계산을 분할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김민준 씨의 얼굴은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저를 악랄하게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송하윤, 너무 심하게 굴지 마. 내가 말하는데 이혼은 할 수 있어. 하지만 당신은 우리 어머니 유산 절반을 나에게 줘야 하고 내가 재산을 빼돌린 일도 문제 삼지 않아야 해. 그렇지 않으면 난 이혼 동의 안 할 거야. 그리고 당신 회사에 가서 소란을 피워서 모든 사람들이 당신이 불효하고 불운한 여자라는 것을 알게 해서 당신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할 거야. 그가 감히 저를 협박하다니 제 마음속 분노는 더욱 활을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와 정면으로 맞붙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마음속 분노를 억누르며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민준 씨, 당신이 저를 협박하려 해도 소용없어요. 제가 이미 변호사와 상담했어요. 당신이 말한 것들은 저를 협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잘못을 증명하는 증거가 될 거예요. 저는 말을 멈췄다가 이어서 말을 피우려 한다면 우리는 좋게 해서 만날 수밖에요.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혼은 제가 이미 결심한 일이에요. 당신이 협조해서 빈손에 협조해서 그때는 제가 당신의 모든 증거를 법원에 제출할 거예요. 그리고 방금 당신이 저를 협박한 말도 제가 녹음했어요.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말을 하면서 저는 휴대폰을 꺼내 흔들었습니다. 사실 방금 녹음은 하지 않았지만 그를 위협해야만 했습니다. 김민준 씨는 제 휴대폰을 보고 얼굴색이 변했고 눈빛에는 망설임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아마 제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고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참 후에야 김민준 씨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송하윤, 두고 봐. 이 일은 내가 이렇게 넘어가지 않을 거야. 이 말을 마치고 그는 돌아서서 쾅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에 집 전체가 울리는 듯 했습니다. 그가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등에서는 이미 식은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김민준 씨와 강경하게 대치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마음은 매우 긴장되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굳건한 결심이었습니다. 저는 창가로 가서 김민준 씨가 차를 몰고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미리 연락해둔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김민준 씨와 대치했던 상황을 알려주었습니다. 변호사는 걱정하지 말라며 가능한 한 빨리 모든 증거를 자신에게 넘겨주면 소장을 준비해서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끈 차 제 마음은 한결 놓였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니 이 소송에서 이길 자신이 더 생겼습니다. 김민준 씨가 쉽게 포기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지만 저 자신을 위해 그리고 시어머니의 고생하신 마음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 저는 반드시 끝까지 버텨서 제 모든 것을 되찾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정리해둔 모든 증거를 가지고 이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저를 맞이한 이 변호사님은 이전에 제 친구의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게 해준 경험이 풍부한 분이었습니다. 저는 서류 봉투 안의 증거들을 그분께 하나하나 건네드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유언장, 김민준 씨와 최서연 씨의 다정한 사진, 임대계약서, 송금 기록, 그리고 그가 부동산과 차량을 빼돌린 관련. 이 변호사님은 증거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펴보며 이따금 제게 세부 사항을 물었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모든 사실을 가감없이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13년 동안 돌본 경험, 김민준 씨가 수년간 출장을 핑계로 밖에서 다른 여자를 만났던 사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대치했을 때 그가 저를 협박했던 말까지요. 이 변호사님은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동정심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제 손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송하율 씨, 걱정 마세요. 김민준 씨의 행위는 이미 심각한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이며 악의적으로 부부 공동 재산을 빼돌린 상황입니다. 당신 손에 있는 증거들이 매우 충분하니 제가 이 소송에서 이겨 그가 빈손으로 나가게 하고 당신의 손해까지 배상받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 변호사님의 확언을 듣자 제 마음은 더욱 든든해졌습니다. 이 변호사님은 제 신분 정보와 연락처를 남겨달라고 하셨고 가능한 한 빨리 증거들을 정리하여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서 저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김민준 씨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그처럼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은 자신의 명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저는 그의 동료들과 상사들에게 그가 얼마나 위선적이고 무책임한 사람인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김민준 씨는 괜찮은 공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직위도 낮지 않았습니다. 저는 곧장 그의 회사 감사팀 사무실로 찾아가 김민준 씨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부부 공동재산을 빼돌린 일부 증거를 감사팀 직원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직원은 증거들을 확인한 후 매우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즉시 조사를 시작해서 저에게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김민준 씨의 회사를 떠난 후 저는 그의 친척들에게도 그의 모든 행동을 알렸습니다. 이전에는 김민준 씨가 제가 불효하고 시어머니를 돌보지 않으며 심지어 시어머니의 유산을 가로채려 한다고 외부에 말했었습니다. 이제 저는 진실을 밝혀 친척들이 그의 진짜 모습을 알게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먼저 김민준 씨의 삼촌에게 전화해서 모든 사정을 자세히 이야기하고 몇 가지 핵심 증거도 보내드렸습니다. 김민준 씨의 삼촌은 합리적인 분이셨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김민준 씨를 쓸모없는 놈이라고 크게 욕하며 반드시 제 편에 서서 다른 친척들도 설득하겠다고 했습니다. 김민준 씨 삼촌의 지지를 얻자 다른 친척들도 곧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저에게 전화해서 이전에 김민준 씨의 말을 잘못 믿었다고 사과하며 제가 강해져서 반드시 자신을 위해 정의를 찾아야 한다고. 김민준 씨의 고모는 그가 예전부터 수상했고 출장을 핑계로 자주 집에 오지 않는 것이 이상했는데 결국 밖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것이라며 분개했습니다. 김민준 씨는 제가 자신의 일을 회사와 친척들에게 알렸다는 것을 알고 미친 듯이 분노했습니다. 끊임없이
제게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내 저를 악독하고 무정하다고 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의 번호를 차단했기에 그의 모든 메시지를 볼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다른 번호로 제게 전화했을 때 저는 한 번 받았습니다. 그는 전화로 저를 죽여버리겠다고 악랄하게 협박했습니다. 저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협박을 녹음해서 이 변호사님께 넘겼습니다. 이 변호사님은 이것이 그가 저를 협박하고 공갈한 증거가 되어 그의 잘못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민준 씨의 회사에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민준 씨가 다른 여자를 만나 회사 분위기를 흐린 사실이 확인되었고 회사는 그를 해고하고 내부적으로 그를 비난하는 통보까지 했습니다. 김민준 씨는 한순간에 존경받던 공기업 간부에서 명예를 잃고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최서연 씨 쪽에서도 변고가 생겼습니다. 그녀는 김민준 씨가 이전에 자신에게 빼돌린 작은 아파트 한 채를 얻었지만 김민준 씨의 악의적인 부부 공동재산 빼돌리기 행위로 인해 거부는 이 아파트를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여 최서연 씨가 아파트를 저에게 반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최서연 씨는 반환을 거부했지만 결국 법원의 강제 집행으로 아파트는 다시 제 명의로 넘어왔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고 인터넷의 기명의로 인터넷을 잃었고 어느 날 저는 길에서 우연히 김민준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낡은 환경미화원 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얼굴은 초췌하고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예전에 패기 넘치던 공기업 간부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눈빛에 원망과 억울함이 가득했지만 저에게 다가와 시비를 걸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독하게 노려보고는 고개를 숙이고 서둘러 떠났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 자신이 자초한 일이었고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결과였습니다. 만약 그가 처음에 저에게 잘해주고 시어머니를 잘 돌봤다면 오늘날 이런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법원도 저의 이혼 소송을 접수하여 김민준 씨에게 소장을 송달했습니다. 김민준 씨는 소장을 받은 후 법정에서 자신이 다른 여자를 만난 적도 없고 재산을 빼돌린 적도 없다고 변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변호사님께서 그의 협박 녹음을 포함한 모든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자 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심리가 끝난 후 판사는 결론 종결을 선언하고 판결 선고일을 통보했습니다. 이 변호사님은 저에게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법원이 우리에게 이혼을 판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김민주 씨가 심각한 혼인 관계 파탄의 잘못과 악의적인 재산 빼돌리기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가 빈손으로 나가야 하며 저의 정신적 손해와 재산적 손해까지 대산적 손해까지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드디어 김민준 씨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저 자신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판결을 기다리는 며칠 동안 저는 이전처럼 초조하지 않고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평온했습니다. 저는 집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김민준 씨와 관련된 많은 물건을 버렸습니다. 거짓과 배신으로 가득 찬 기억들은 더 이상 남겨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또한 시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깨끗하게 닦아 거실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놓아두고 매일 그분께 향을 피우고 말을 걸었습니다. 마침내 법원의 판결 선고일이 되었습니다. 저와 이 변호사님은 함께 법정으로 들어섰습니다. 김민준 씨도 와 있었습니다. 그는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눈빛에는 피로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예전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시선을 피하며 감히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판사는 법정에서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목소리는 또렷하고 단호했습니다. 원고 송하윤과 피고 김민준의 감정은 이미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이혼을 허가한다. 피고 김민준은 혼인관계 존속 기간 동안 다른 여자를 만나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고 악의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을 빼돌려 원고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했다. 따라서 부부 공동 재산 전부를 원고 송하인의 소유로 하고 피고 김민준은 빈손으로 나가야 한다.
동시에 피고 김민주는 원고 송하인에게 정신적 손해배 상금 5천만 원을 본 판결, 효력 발생 후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판결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후련함과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13년간의 헌신, 13년간의 헌신, 13년간의 서러움이 드디어 이 순간 보상받은 것입니다. 정의는 늦을지언정 결코 오지 않는 법은 없었습니다. 김민주 씨는 의자에 주저앉아 말도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라고 중얼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님은 제 어깨를 토닥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김민주 씨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그는 빈손으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저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현재 한 푼도 없이 빚더미에 앉아 있었기에 이 돈을 마련할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법원이 강제 집행을 진행한 결과 그의 명의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전혀 없다는 것이 밝혀졌고 결국 그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고액 소비가 제한되었습니다. 최서연 씨 쪽도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김민준 씨가 이전에 자신에게 빼돌린 작은 아파트 한 채를 얻었지만 김민준 씨의 악의적인 부부 공동 재산 빼돌리기 행위로 인해 거부는 이 아파트를 부부 공동 재산으로 인정하여 최서연 씨가 아파트를 저에게 반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최서연 씨는 반하도록 판결해 저에게 반환을 거부했지만 결국 법원의 강제 집행으로 아파트는 다시 제 명의로 넘어왔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고 이전에 인터넷에 잃었고 이전에 인터넷에 잃었고 이혼 문제를 해결한 후 저는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6억 원과 여분의 아파트 한 채를 팔아 충분한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의 꿈이었던 작은 꽃집을 열고 싶었습니다. 저는 항상 꽃을 좋아했고 꽃이 사람들에게 따뜻함과 희망을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가게 자리를 알아보고 시장을 조사하고 플로리스트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박재혜 씨는 제 생각을 듣고는 기꺼는 김민준 씨의 삼촌도 자주 저를 찾아와 생활용품을 가져다 주시고 고객들을 소개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몇 달간의 준비 끝에 제 작은 꽃집은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꽃집 이름을 하영꽃집이라고 지었습니다. 제 삶이 별빛처럼 밝고 따뜻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개업하는 날 많은 친척과 친구들이 저를 축하해 주러 왔습니다. 꽃집 앞에는 화환이 가득했고 북적거렸습니다. 오가는 손님들을 보며 그들이 꽃을 고르며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은 성취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꽃집에서 꽃을 정리하고 있는데 익숙한 그림자가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김민준 씨였습니다. 그는 이전보다 훨씬 더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낡은 환경미화원 옷을 입고 손에는 빗자루를 든 그의 모습은 매우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는 문 앞에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목이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송하연. 그의 이런 모습을 보며 제 마음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김민준 씨, 당신이 오늘날 이런 처지가 된 건 모두 당신이 자초한 일이에요. 남 탓할 것 없어요. 저는 당신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이고 당신이 저에게 갚을 것도 없어요. 어리 사이는 이미 다 끝났어요. 가세요. 앞으로 다시는 제 삶을 방해하지 마세요. 김민준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떤 상처는 일단 생기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어요. 저는 말을 마치고 꽃집 뒤뜰로 돌아가 그를 더 이상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서 그가 낮은 목소리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고 잠시 후 울음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그가 떠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관계가 정말 완전히 끝난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제 꽃집은 갈수록 번창했습니다. 직원 2명도 고용해서 이전처럼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여유 시간이 생기면
저는 박지혜 씨와 친구들을 만나 함께 여행을 다니며 바깥 세상을 구경했습니다. 플로리스트 교육 과정도 수강하며 꽃꽂이 실력을 계속 향상시켰습니다. 제 삶은 갈수록 풍요롭고 다채로워졌습니다. 저는 종종 시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그분이 임종 직전 제 손에 은행 카드를 쥐어주시던 눈빛, 그리고 저를 위해 해주신 모든 일들을요. 만약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그 차가운 집에서 김민줄 씨의 거짓말과 배신에 시달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분이 저에게 다시 시작할 용기와 버팀목을 주셨습니다. 때때로 저는 꽃집 창가에 앉아 창밖의 수많은 차량과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13년간의 결혼 생활은 고통과 배신으로 가득했지만 저를 많이 성장시키기도 했습니다. 저는 강해지는 법을 배웠으며 저 자신을 위해 사는 법을 배웠으며 저 자신을 위해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의 날들은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제 꽃집을 잘 운영하고 제 삶을 잘 즐기며 시어머니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저 자신을 저버리지 않고 저 자신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제 미래가 꽃집의 싱싱한 꽃들처럼 햇살과 향기로 가득할 것이라고 믿습니다.